살롱드 전북 전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롱드 전북 시즌4 기획특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한 분 계시는데 엄청난 리액션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지난번에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기획특집 공부하는 요자들 시간입니다. 이번 공부하는 요자들에서는 성평등 전주라는 특별한 장소, 공간과 장소를 만들었던 시간과 역사를 기념하면서 마련한 기획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성평등 전주가 전주 선미촌 집결지에 지금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사와 삶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성착취 공간이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 성평등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롱드 전북에서는 성매매 현장의 활동가들과 함께 6권의 책을 읽다. 저희 기획 특집 코너 제목이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즌4의 특별 코너죠. 저희가 3가지 주제로 6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전하는 목소리를 담아 2권의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 2권의 책은 성매매, 반성매매, 성착취의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권하는 책 2권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문학작품에서 드러나는 성매매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평등 전주라는 공간에서 성평등 활동과 함께 콜라보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성평등 활동가 반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장민님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저는 장미라고 합니다. 근데 소개해 주셨는데 뭐 음악 따다다 이런 거 안 나오나요? 편집 나중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반성매매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분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직업이 페미니스트예요. 네, 네. 직업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페미,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직업페미 모시고 6번을 함께 진행합니다. 네. 우선 성평등 전주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평등 전주는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에 지금 있잖아요. 이 네네. 공간에 어떻게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또 만나셨을 텐데 이 공간에 대한 감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있는 센터에서 2002년부터 현장 방문 활동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게 2019년도 12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 과정까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활동을 계속 해오던 하나의 성과로서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여성인권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성평등, 그것도 전주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공간을 성평등 전주에서 저희가 기획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있다 보면 울컥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마 2002년부터 여기서 이 공간이 착취적인 공간이었고, 현장을 다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활동할 때 지치기도 했었을 때, 이게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게 상상했던 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실현 가능한 곳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조금 울컥하기도 한데요. 늘 이렇게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았던 공간이 이제는 여성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우리에게 선물이지 않나. 기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2층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1층에 복합문화공간과 기록 전시관을 네. 지나고 나면 바로 유리방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여성 인권이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의 삶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여성의 폭력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울컥한가 봐요.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슬픈 역사를 우리의 성과로
다시 활동의 교두보로 만드는 게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 공간에서 그래도 이런 승리의 경험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거저 얻어진 게 없거든요,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거저되는 게 없어요. 네, 성평등 전주 공간에 대한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의미도 있으니까 공간에 대한 의미와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여자들 기획 특집 이렇게 진행한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특집은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책 6권을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책을 선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선정 이유와 책에 대한 내용들, 간단한 저자,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저희 쌀뭉지 전북에서는 항상 책과 낭독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하는 고정 게스트 장미님,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책 속에 낭독할 3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낭독 꼭지와 함께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요즘 현장이라는 말 안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매매 현장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곳이 성매매 현장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반성매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그리고 봄날 저자님께서 서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받아서 저희 낭독과 주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기획특집 공부하는 여자들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첫 번째 책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특집 고정 게스트인 장민님께서 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저희가 어떤 책을 선정했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성매매를 주제로 관련된 책을 읽자, 소개하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책은 그냥 하자라고 정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많은 분들께도 이미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봄날님의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작년 19년도 11월 29일에 바로 발매된 책이에요. 밤비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이 책을 처음 펼치면 이런 문장부터 시작해요. 나는 20년 동안 성매매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본인의 성매매 경험을 기록한 바로 책인데요. 책 소개를 보면 18살에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기까지 그리고 그 후 성매매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바로 증언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따라서 읽다 보면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성매매하면 되게 거대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코 뭔가 특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빈곤하고 자원이 없는 여성인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폭력이 가해졌는지, 그 폭력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폭력이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관해서도 그리고 성매매의 굴레를 마침내 떨쳐버리기 위해 살아온 그 이후의 삶도 풀어보았습니다.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그 폭력이 어떻게 성매매로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내 삶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며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네, 시장에 보면 나는 왜 말하는가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용감한 기록. 그래서 꼭 봄날이라고 한 여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긴 터널이라고 하고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에서 책은 1, 2부로 나눠서 총 페이지 수가 꽤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페이지 수가 총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데요. 네. 간단하게 1, 2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용감한 기록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의 부제는 긴 터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매매
성매매에 유입되면서 마지막까지 시골의 티켓다방 아가씨로까지 있었을 때의 과정들을 바로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분은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 글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7장부터 1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살고 있는 업주, 돈으로 여성의 인격을 사는 자들, 얼굴 없는 여자와 얼굴 없는 남자. 나는 누구일까? 지난 날과 이별하기 위해 몸이 말해주는 트라우마, 그녀들을 떠나보내며 경험에 재해서 성매매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에필로그에 나는 과정 속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목만으로도 왜 말하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자의 첫 번째 질문이 책에 관련된 내용의 사람들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와 책의 표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읽게 되실 건데요. 어쨌든 그 제목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 또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자님께서 서면 인터뷰의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상원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길 하나 건너면 벼랑, 책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함께 이 표지에 대한 그 그림이에요. 보라색 표지와 흰색의 거울과 방, 꼬리 그림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장미님이 간단히 서면 인터뷰 내용을 대독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습니다. 출판사는 작가의 원고를 받아 책을 펴내는 곳이지만 책을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으뜸은 책 제목일 것입니다. 책 제목은 그 해에 나온 다른 책 제목들의 유행도 봐야 하고 독자들에게 잘 익힐 수 있는 제목을 짓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책 제목은 작가가 써내려간 글을 대변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드는 작업입니다.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제목은 제 글 내용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길을 하나 건넜을 뿐인데 너무나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길의 끝은 벼랑이었습니다. 벼랑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 걸었던 그 길, 결국 벼랑 끝이었고 그 벼랑 끝에 떨어져 헤어져 나오지 못해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벼랑에 떨어졌지만 그 벼랑 끝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을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걷는 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지만 나의 존재는 늘 길 위를 이태롭게 걸으며 겉돌고 있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 또한 길의 끝이 있고 그 길의 끝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제 책 제목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책 표지는 출판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제 원고를 무척 열심히 읽으셨고 제 글 중에 디자이너 선생님이 받은 영감으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책 표지에 나오는 창문과 거울은 방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를 받았던 방, 업소를 그만두고 새롭게 살게 되었던 방, 그 방을 잃고 또 다른 방을 찾아 업소를 전전했던 삶, 탈성매매 이후 거쳐갔던 쉼터도 있었지만 자립을 하며 새로운 삶을 이어가며 미래를 꿈꾸는 방. 봄날에게도 나만의 방이 필요하고 여성의 삶에서 방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진 구슬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 글 중에 현물금을 갚아주고 저에게 폭력을 휘둘렸던 남자와 살다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후 취업을 하고자 여러 곳을 다니는 중에 차비가 없어서 어머니의 눈치를 보다가 가방 속에서 우연히 부러진 팔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팔찌를 팔아서 어머니에게 용돈도 주고 차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부러진 팔찌가 없었다면 저는 다시 업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부러진 팔찌가 탈성매매를 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장미님은 작가님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책의 표지와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받고 나서 표지를 보고 조금 당황하긴 했거든요. 의미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거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구슬이 있고 근데 이렇게 작가님께서 직접 표지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구나 하니까 또 다시 보이게 되네요. 제목이 갖는 게 성착취 공간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 또 나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해서 이제 느꼈던 것과 또 하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드러나는 표지인 것 같아요.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업소에 있었을 때 여성들이 있는 공간의 거울과 여성들이 원래 자기를 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창문이 좀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이런 창문이 이 대명동 개복동 화재 사건을 보면 창문 없는 방 많잖아요. 네, 그때 딱 드러났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창문을 여기 그림에 보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지 않을까. 페미니즘 컬러에 네.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저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에겐 방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방.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좋아진다고 할까요? 애틋하다고 할까? 방 하니까 서평동 전주가 또 그런 여성들의 방 존재이지 그러네요. 않나?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네요. 네, 표지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님의 인터뷰와 함께 봤습니다. 책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고 읽게 되셨나요? 읽고 난 소감도 듣고 싶네요. 전 아무래도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봄날님이 책을 곧 낼 것이다.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입소문을 타고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쯤 책이 나오나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막 여러 가지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이 소설에서도 소재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성매매 관련된 책들은 그닥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소재로 잠깐 등장하긴 하죠. 뭐 전체가 아까 뭐 현장이 모든 세상이 다 반성매매 현장이라고 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그래서 책이 성매매 관련된 책들은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때마침 작년 이거를 11월 달에 책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때는 읽으려고 했으나 네. 얼른 사놓고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바쁜 와중에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읽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이 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월 초에 읽었어요. 저는 사실 책을 알게 된 건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뭉치에서 기록을 네네. 올린 적이 있어요. 계속. 이 책에 대해서. 네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읽게 된 건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룰 두 번째 페이드4를 먼저 읽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례는 없냐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다 읽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소감 우리 간단히 듣고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단숨에 읽기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내려놨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수히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만났던 뭐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겹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읽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마치 여기 가 있는 것 같고 다시 그래서 늘 그런 다른 목소리들의 그러니까 봄달님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네네 정말 봄달님 개인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무수한 봄날님들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떠올라서 한참 읽고 나서 좀 이렇게 아파했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행간 글로 표현했던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알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아마 장미님도 봄날님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아픔의 공간에 있거나 착취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고 나왔을 때도 그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이 스치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랄할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간 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구매자나 악랄한 업주들 또 그들을 바치는 이 사회 구조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는데 성평등 전주에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걸 보면 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여성들의 아픔은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생각을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저자님한테 궁금한 거를 저희가 한 5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아픔의 공간에서 용감하게 생존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글 쓰시고 났는데 쓴 후에 그런 반응, 책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저자님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쓰기 전과 쓴 후의 반응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모으게 됐냐면 제가 주변에 이 관련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주변 중에서 쓰게 된 과정 준비 어려운 점이지만 가족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게 가족 아니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북콘서트가 코로나 이유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책이 또 이런 것도 얼마나 팔렸냐. 독자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에필로그 나는 과정에 서 있다 편에 밝혔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결국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결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4년 동안 분노와 슬픔, 트라우마, 외로움을 드러냈고 그 내용이 쌓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의 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의 글과 책을 발간하는 글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글을 다시 써야 했고 그 시간은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시간이 4년, 책을 발간하며 글을 쓴 시간이 3년, 7년 끝에 발간된 책이라 더욱 애착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읽고 20년 동안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또 7년. 7년을 그러니까 그래서 트라우마까지 하게 되면 계속 과정에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책을 쓰기 전과 쓴 후의 차이는 책을 쓰기 전에도 성매매 여성이었고 책을 쓴 후에도 성매매 여성이었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제 정체성의 혼란을 다 잡아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 느꼈던 감정은 그대로인데 직장 일은 해야 하고 추스려지지 않아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장면들로 인해서 끊었던 담배를 피워보기도 했고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글에만 매달릴 수 없었던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발간되고 11일 만에 2세를 찍었습니다. 제 책은 1세가 2,000권입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2세를 찍게 되었고 현재 3세를 찍고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북콘서트는 4회 정도 가졌고 예정된 북콘서트가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콘서트가 계속되었다면 아마 책 판매량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전주에서도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다가 마주 코로나가 때문에 취소를 했어요. 네.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주변 지인들과 출판사를 통해서 책에 관한 소감을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시는 분도 계셨고 용기 내어 고맙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녀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대가 다르지만 성매매의 경험에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물씬 받았습니다. 곧 답장을 쓰기 위해 편지지를 사러 갈 예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의 가족들은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습니다. 언젠가 가족에게 책에 대해서 밝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책의 내용에 동생과 얘기하는 장면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어려워하는 것 역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자님과 책에 대한 현재 상황까지 함께 했습니다. 살롱드 전북, 쌀런드 전북, 전북! 저희 전북전북의 기획특집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이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 이 책의 낭독과 함께 주제 이야기를 다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1부였고요.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이나 이런 주제 선정은 함께 하시는 성평등 활동가, 고정 게스트. 성평등 활동가인가요? 네. 여기가 성평등 활동가랑 콜라보하는. 네. 다 섞으셨네요.
그래서 낭독 꼭지를 선정하시고요. 주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고르신 책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책을 보고 같이 읽었다면 제가 페이지를 펼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46페이지에 있는데요.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성매매로 유입되어야 했을까? 내가 강간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성매매를 해야 했을까? 나는 왜 성매매를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이유를 찾아봤지만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낸 것은 누구일까? 나는 업소에서 잔인한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고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살아야 했다. 아니, 죽지 못해 살았다.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지만 죽지 못한 내 삶은 끝없이 추락했다. 내가 겪은 가정폭력, 가난, 강간, 성폭력으로 인해 나는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져 온 것은 아닐까? 나는 20여 년간 경험한 성매매 업소는 나를 때린 아버지와 어린 나를 성추행했던 삼촌과 나를 강간하며 웃던 그놈, 임신한 나를 버리고 간 군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꼭지를 낭독하고 선정하신 이유를 함께 듣고요. 저희가 함께 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께서도 밝히기도 했지만 성매매 경험 당사자로서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되셨나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입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죠, 가장.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그 질문을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잘못은 아닐까? 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담 과정에서도 언니들을 만날 때 이게 나의 잘못일까? 이걸 내가 왜 일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잘못이 여성들에게 있는 것인가, 여성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이 질문을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네,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왜 여성들은 성매매로 유입이 될까? 왜 성산업 안에서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해자로 있을까? 이 여성들이 성착취 공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다시. 성매매는 되게 강한 통념이 있잖아요. 네네. 네가 자박적으로 한 거 아니야? 여성이 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질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가난한 것도 여성의 잘못인 거죠. 그냥 개인의 잘못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가난하다고 해서 네가 어느 빈곤을 얘기할 때 가난한 게 네 죄지. 그래서 보면 이 문제는 성매매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 같아요. 성매매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개인의 여성에게 들려지는 사회나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볼 것이냐, 이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성매매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평등하거나 취약한 여성의 삶을 지금 봄날님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낭독의 장인데요. 여성들이 어떤 성산업 현장에서 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통계치수. 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시험에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서머리를 잘 해왔습니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산업 규모는 거의 세계적이에요. 이게 형상정책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실태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연간 37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감이 오시나요? 37조 6천억 기억 안 나고요. 요번에 재난지원금이 네. 필요한 게 7조 원이라고 했거든요. 감이 확 오네요. 네, 감 확 오죠. 네. 네. 여러분 7조 원에 1인 40만 원? 30 몇 조요? 37조요. 37조면 6천억 원입니다. 네. 재난기금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어요. 네. 그 커피 산업이 우리 아침에도 커피 한 잔, 점심에도 커피 한 잔의 문화에서 커피 산업이 지금 15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벌써 커피 산업의 4-5배 보다도 더 큰 규모가 바로 성산업.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네. 이제 조금씩 느끼죠, 이 액수를. 그리고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하버스코프닷컴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네네. 네.
이거 맞춰야 되죠. 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맞춰주세요.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성산업의 규모가 37조 6천억이면 이게 세계 성산업은 몇 위일까? 바로 세계 6위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거대한 성산업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자꾸 제가 질문을 내게 되네요. 네. 네, 바로 이런 성구매와 이제 남성문화 때문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2010년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50.7%가 평생 1회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해요. 50.7% 보면 둘 중에 한 놈은 성구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매매의 문제는 성구매의 문제군요. 네. 성구매의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성산업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 성산업이, 네, 성산업이, 왜냐면 단속에 걸려도 다시, 벌금 적게 나오고, 다시 차리면 되고.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성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여성의 몸을 가지고, 이용해서 황금알, 돈을 버는 성산업. 그리고 네. 남성 중심의 성구매 문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남성 중심의 성구매 문화는 성별에 의한 여성과 남성의 권력차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성산업 안에서 일어나는 책에서 보면 다양한 구매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권력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입에 담기도 싫은 보면 볼수록 진짜 여러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매매가 비인도적인지 그리고 착취적인지 왜 반성매매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책을 보시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낭독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통계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N번방 아닌가요? 연일 계속 이제 보도에 코로나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텔레그램 N번방이 시초라고는 가까이 또 네.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수치로는 26만 명의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그 숫자에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이 숫자는 놀랍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26만 명을 가능하게 하는 반반 50%? 네. 둘 중에 하나 네. 성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성매매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낭독은 여성에게 원인을 돌리는 성매매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성매매 운동에서는 성구매 문제에 원인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성착취의 문제를 성산업 구조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날님이 얘기했던 46, 47페이지에 그래서 장미님이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죠. 성산업이나 성매매에 유입했을 경우 여성들이 10대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사례 물론 1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빈곤과 취약한 여성들의 삶이 성산업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봄날님도 18살에 유입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년을 업소에서 일하면서 탈성매매 이후에 나는 한동안 내 발로 업소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되었다. 여성 스스로가 여성에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여성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발과 선택. 그래서 성구매 문제로 성구매 자발과 선택인가? 성구매 과연 자발인가 비자발인가?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이제 저희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봄날님이 책에 썼던 내용이 현실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여성 중에는 부모와 사별한 여성,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남겨진 여성, 가출 청소년으로 유입된 여성, 조부모와 살면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 남편의 도박과 바람, 폭력으로 이혼하고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업소에 나온 여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 성매매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봄날이 또 비교했던 장면도 생각해 주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자기 또 비난을 했던 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불평등하거나 취약한 여성들의 모습이 성매매 업소나 현장에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성산업자들은 잘 알아가지고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성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던 문장을 고르신 것 같고요.